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3장 시장의 균형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 가야국의 정부가 로봇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물품세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대요. 근데 정부는 로봇 시장의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주어져 있는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 A와 C는 양의 실수야.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요 양의 실수니까 요 가격에 대해서 봤을 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우하향하죠. 그리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까지는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 TD와 TS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래. 요게 이제 변할 때 우리가 살펴보잖아. 그래서 TD, TS 이런 외생 변수는 요거요. 색깔 빨간 색깔로 한 요거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제한된 정보로 인해서 물품세 부과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가 확신할 수 없는 정부는 경제학자를 고용해서 시장 조사를 맡겼대요. 자, 시장 조사를 맡겨가지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대요. 외생 변수에 대한 요 초기의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PD는 300, TS는 100. 그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이렇게 있죠. 자, 1번 문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급의 외생 변수 TS가 뭐 100에서 250으로 변화했대요. 이렇게 했을 때 균형점이 변했어. 그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야. 2번도 이렇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TD가 300에서 450으로 변했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야. 겉으로 봤을 때는 T가 세금처럼 보여서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효과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물품세 효과의 측정이 아니고 여기 기호 있잖아. A, B, C, D 그 미지수를 풀어내는 거야. 이게 보통 계량 경쟁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블럼이라 해가지고요. 어떤 식별 문제라고 합니다. 식별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수요 공급 공급 곡선 이걸 몰라. 그건 궤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보시면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점 하나만 찾을 수 있어. 점 하나만. 그럼 이게 점을 연결하거나 하면 이게 공급 곡선인지 수요 곡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만약에 수요 곡선이 변했다고 할게.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 점 위에 있는 거는 요거 두 개 연결하면 공급 곡선을 알 수가 있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변화시켰어. 수요 곡선을 변화시키는 요인 때문에 점 두 개 균형값을 찾게 되면 요거 연결한 게 공급 곡선이 된다는 거지. 반면에 공급 곡선을 움직이는 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요걸 찾아서 균형값을 이전과 같이 비교해 보면 수요 곡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예. 자, 그래서 뭐 그게 바로 우리가 균형점들 그 점을 가지고 어떤 곡선이 이동했는가를 확인해 가지고요.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고 만약에 공급에 대한 충격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수요 곡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뭐 초기 조건에서 로봇 개당 50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 정치인은 경제학을 공부 안 하는 정치인인가 봐. 공급자에게 부과했으니까 소비자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를 살짝 한번 체크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여기 새로운 페이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초의 정보를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최초의 정보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그대로 쓸게요. 자, 우선 수요함수 QD는 마이너스 AP A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마이너스 우하향하는 거고요. TD 이렇게 있고요. 자, 공급 함수는 이 P, C가 0보다 크니까 우상향하는 거야. 공급 함수는 E 플러스 ES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살짝 다시 한번 정리하면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C가 0보다 커요. 여기서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요걸 알 수 있죠.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TD는 수요에 영향을 주는, TS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외생 변수예요. 모형 밖에서 결정되는 거죠. 외생 변수로 요거는 평행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자체가 곡선상이 아니야. 평행하게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앞에 개수가 1이야. TD 앞에, TS 앞에 개수가 1이라는 점은 요 이동하는 크기가 t가 변하는 만큼 이동하게 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TD가 150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150만큼 정확하게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최초의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뭐라고 돼 있냐면, TD가 얼마 줬어요? 책 문제 보시면 300이고요. TS가 얼마죠? 100입니다. 100일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균형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균형점이 P는 100이고요. Q는 이렇게 주어진 거야. 2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위에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대입을 해보면 Q가 200이니까 수요 곡선은 200 마이너스 100 A 플러스 P가 지금 100이니까 P를 넣었어요. B 플러스 TD가 얼마라고? 300 이렇게 되고요. 공급은 200 얘는 그 다음에 100 C 플러스 2 플러스 100 요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식은 두 개인데 미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미지수가 4개이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어.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식인데 두 개의 식 컷 미지수는 A, E, D, E 4개로 우리 미지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균형점만으로는 곡선을 알 수가 없네요.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1번 이렇게 볼까요? 자, 1번은 어떻게 되냐면 TS가 100에서 250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요 1번은 TS가 S'이라 할게요. 250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게 요거로 증가하면 공급 곡선만 이동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고 공급 곡선만 이동을 하게 돼요. 공급의 충격이 오게 됐으니까요. 자, TD는 그냥 300 그대로 되고요. 다른 것들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때 새로운 균형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새로운 균형점이 PQ라고 쓸게요. P', Q' 이렇게 쓸까요? 자, 그럼 이게 100과 원래 100과 200이었는데 여기 주어졌죠. 얼마로 주어졌냐면 50과 300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모두 하나의 수요 곡선상에 있는 거야. 공급 곡선은 변화하지만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잖아요. 자, 다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원래 수요 공급 균형점이 어떻게 됐다? 요거야, 요거. 1이라 할게. 동그라미 1이라 합시다. 그러면 P가 100이고 Q가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점점점.
이렇게요. 요게 인제 1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새로운 균형점은 T가 50 이고요. 얘가 100 이고 50 이고요. Q는 점점점점점 해 가지고 300 이야. 좀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100 이고 200 인데 여기는 300. 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2 야. 얘가 1 이고 얘가 2 라고 할게요. 요렇게. 지금 무슨 곡선이 변했다고요? 공급 곡선이 변했잖아. 이해 가시죠? 공급 곡선이.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변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요렇게 있었고요. 요렇게 있었는데 공급 곡선 이렇게 변한 거야. 공급 곡선 평행 이동이죠. 자, 그래서 균형점이 요렇게 됐다는 것은 이 수요 곡선이 여기를 요렇게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Q, 여기가 P.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 경우. 그래서 수요 곡선의 곡선을 형태나 기울기 같은 것들을 파악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1과 2를 연결하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파악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서 디맨드 곡선의 기울기 먼저 한번 보시면 자, 1과 2의 그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가격이 얼마 변했을 때 Q가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쓴다 하면 가격이 어떻게 200에서 300으로 이만큼 50에서 100에서 50으로 변화하게 된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나중 거를 먼저 써야죠. 50 마이너스 100 이렇게요. 자,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된 거야,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수량은 300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50 분의 100 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게 기울기를 일부러 반대로 역수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A 값이 2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2를요, 우리 앞에 여기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여기 식에 대입을 해요. 그럼 B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B 값. B는 100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B는 1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을 식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S가 변화하게 됨으로써 여기서 우리는 디맨드 곡선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수요 곡선 얘는 A가 2니까 마이너스 2P 플러스 B는 100이라고 그랬죠? 100 플러스 PD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물론 이제 TD 이 값을 여기 주어진 거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여기서 요건 뭐 살짝 더 하지는 않을게요.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여기다 써볼게요. 2번. 만약에 TD가 원래 300이었는데 300에서 400으로 변화 시 이렇게 됩니다. 자, TD가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찬가지야. 대칭적으로 TS는 100을 포함해서 공급은 그대로 있고요. 수요 곡선만 변하는 거야. 디맨드 곡선만 변화하게 됩니다. 취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원래 균형점이 있었어. 근데 여기 보시면 TD가 변화해 버리니까 수요 곡선만 요렇게 400으로 증가해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만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그 전과 변화 후에 균형점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원래는 변화 전에 가격이 여기가 100이었고 점점점점점 200인가요? 200 이렇게 앞에 가볼게요. 여기 이제 100과 200이었었는데 여기가 우리 1이라고 했지?
근데 새로운 균형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변화 후에 정보를 줬어요. 150과 250 이렇게 돼 있어요. 150과 점점점점 해서 여기가 2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여기가 2번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이렇게 되면 수요 곡선만 변화한다는 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균형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수요 곡선이 변했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뭐 D에서 D'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균형점 궤적의 공급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되니까 공급곡선은 여기 궤적을 지나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공급곡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를 하려면 이제 살짝 P로 정리해야 되니까 P의 역수로 해서 볼게요. 원래 기울기는 이거지. 얘가 P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갔을 때 이렇게 갔다. 이렇게 P가 증가했을 때 요게 원래는 기울기지. 델타 Q분의 델타 P인데 반대로 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델타 P와 수량이 얼마나 변했니? 뭘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 변화 후가 먼저 가는 거야. 150 빼기 100 그리고 250 빼기 200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게 50분의 51이네요. 1. 여기서 우리가 앞에 식에서 C가 1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 C가 1이 돼요. 자, C가 1이 되니까 요 식 값에서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B는 어떻게 돼? B는 빵이 돼야겠네. 이렇게. 오케이? 그럼 D가 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B는 빵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QS는 TS가 요거 앞에 현재 100인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은 QS는 P 기울기 여기 1이고 D는 빵이고 TS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P 플러스 TS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각각에 대한 어떤 변화 후의 값을 알면 우리가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끄집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공급 함수고 앞에서 구한 수요 함수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100 플러스 p d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이렇게 함수를 구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는 그냥 생략할게요. 우리가 정부가 텍스를 누구한테 부과하느냐라고 할 때 공급자한테 부과할 수 있고요. 생산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요. 또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요. 소비자. 수요자에게 부과할 수 있죠. 수요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누구한테 부과하는가는 우리 알다시피 법적인 귀착이라 하죠. 그래서 형식적인 귀착이라 하죠. 오케이. 형식적, 법적 귀착. 근데 실질적인 귀착은요. 사실은 어차피 같아져요. 왜냐면 세금을 떼릴 때 전가가 가능하다고 떠넘기는 거죠. 전가 시프트라고 하는데 시프트가 전가 때문에 실질적인 귀착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실질적인 귀착을 우리가 경제적 귀착이라 합니다. 실질적, 경제적 귀착은 예, 누구한테 부과하던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 정도만 하고요. 직접 뭐 계산하는 거는 따로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뭐 많이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뭐 주장 오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요. 법적 귀착과 실질적 귀착 그거를 구분을 명시하고 소비자 가격이 실제 상승한다는 그 계산 결과를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인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되는 것은 소비자가 완전히 힘이 세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 그렇거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예외적인 뿐인 경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 이 문제의 취지는
어디까지 인제 뭐 생각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요. 요 조세 귀착과 관련한 고거 공급 함수에다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서 공급 곡선 상방 이동하고 수요 곡선 하방 이동하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 있잖아 여기. 소비자가 요건 나중에 한번 해 보세요. 부담하게 되는 비율이라고 할까? 비율은 그냥 이 단순 공식 암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A 플러스 C분의 C 요렇게 되고요. 탄력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을 뭐 입실론하고 공급의 탄력성을 에타라고 하면 이렇게 공급의 탄력성. 왜 공급의 탄력성이야? 에타라고 많이 씁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탄력성. 그리고 입실론은 수요의 탄력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의 탄력성.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소비자 부담은 오히려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자의 부담 비율은 마찬가지예요. 요거 식을 정리해서 비율로 표현하시게 되면 A 플러스 B분의 A 이렇게 되고요. 소비자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분해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만 정리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챕터 3장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4장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